전환기 시기에 경제사회정책 해서 3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발표는 임금 피크제, 세 번째는 복지체제에 관련된 프랑스와의 비교에 관한 논문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정책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좀 연결이 되는 듯 연결가 되지 않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토론하고 플로어 이야기 듣고 그 다음 논문을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병헌 교수님과 김은경 선생님, 김한나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15분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논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발표하게 되는 논문은 사실 이미 학회지에 투고가 된 논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발표를 하느냐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3개년도에 걸쳐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1.5년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온 시점이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온 시점에서 저희 연구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학회 발표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불안정 노동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이고요. 특히 객관적, 주관적 불안정성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 가면 이병훈 연구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이병훈 교수님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병훈, 김은경, 김한나 대학원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 변동, 그리고 일자리의 노동의 성격이 심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저보다야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관련된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변화의 특징적인 추세로서 이제 불안정화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노동의 불안정화는 거의 모든 업종이나 직종으로 널리 확산이 됐고요. 이제 주변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어떤 저임금 노동자나 비정규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의 어떤 정규직 노동자, 전문 관리직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이 핵심 노동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노동시장이나 일터의 유연화를 강화하는 그 사회경제적 구조 변동에 따른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일상적인 불확실성, 이 시장 주도적인 유연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 상황에서의 노동자들이 겪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까지도 고려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사실 다양한 개념 정의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맞닿아서 이 상이한 조작적 측정 방법들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불안정의 개념이라는 것이 합의된 내용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적용 대상이나 구성 요소, 그리고 조작적 측정 기준 등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임의적이고, 심지어 이 불안정 노동의 개념이 불안정한 이러한 논란이 유발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에 이 불안정 노동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좀 미흡한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의 경험적 분석을 다루는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객관적 또는 주관적 측면의 어떤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어떤 상호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적 연구들이 좀 전무하다라는 지점들이 기존 연구들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런 지점에서의 좀 부족한 부분들 내지는 사각지대로 존재했었던 지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주관적 차원에 대한 고려는 불안정 노동을 제외한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뭐 불평등 연구나 젠더 연구 등에 있어서는 이제 객관과 주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의 불안정 노동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불안정 노동의 경우에는 객관이 주관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 주관이 객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동 주체들의 특성과 맥락적 상황에 따라서 이 객관과 주관 간의 관계가 어떤 동조적인 좋은 관계, 즉 같은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서로 어긋나는 어떤 탈구된 괴리의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유럽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제조된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 즉 불안정의 객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소수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다수의 체험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역설적인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 노동의 어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인식 간의 상호관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이제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양측면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호관계, 즉 특히 객관적 조건이 주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객관적 주관적 지표들을 좀 다차원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 성별, 세대, 학력 등의 개인적 속성과 그리고 일자리 특성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통해서 객관과 주관 간의 이 지수 간의 관계를 검토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안정 노동을 이제 어떤 한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차원을 고려한 개념으로 조작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4가지의 차원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의 어떤 불확실, 소득의 불충분, 노동 조건의 취약성, 그리고 사회보호 불안전이 주된 4가지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의 이제 지표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지수를 구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각 4개의 차원에서의 고려하고 있는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15분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 차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지표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지수를 결국에는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복합 지수와 주관적 차원에서의 복합 지수를 구성을 하는데요. 복합 지표 이제 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지표들의 경우에 사실 서로가 갖고 있는 상이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그 모두가 다 같은 영향력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된다면 사실 왜곡된 지수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 객관적 불안정 노동지수, 주관적 불안정 노동지수를 각각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의 경우에는 헤도닉 가중치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헤도닉 가중치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지표마다의 불안정 판별 기준값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 값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최대 1점을 저희가 부여를 하였고 판별 기준값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여기고 저희가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각각의 가중치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일자리의 한시성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 지표를 처음에는 고려를 했으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저희 지표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불안정 노동지수의 경우에는 총 6개의 지표들이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불안정 노동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부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요인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이 7가지의 지표가 한 개의 집단으로 묶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각각의 그 산출된 요인 값으로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자료는 이제 가장 최근의 자료인 그 한국노동패널의 23차 데이터이고요. 분석 대상은 임금 노동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불안정 노동의 어떤 객관적인 지수와 주관적 지수 간의 관계, 상호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각각의 지수에게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지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회계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때 고려했었던 요인들로는 개인 속성 의 요인들과 그리고 일자리 속성의 요인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PT에서는 표가 생략이 되기는 했지만 그 아마 발표 자료를 보시면 어떤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는가는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 불안정 노동 지수와 주관적 불안정 노동 지수의 어떤 이 일자리 속성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더라. 즉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불안정 지수를 높이는 요인은 주관적 불안정 노동 지수 역시도 높이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준 반면에 오히려 이 개인 속성의 요인들은 정반대의 방향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별의 경우에 객관적인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남성보다 여성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의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러나 주관적인 불안정 노동 지수는 성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 즉 여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남성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령의 경우에는 사실 연령 모두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 비선형의 모양이 두 지수 간의 정반대로 나타났다입니다. 먼저 객관적 지수에서의 연령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정성이 감소하다가 특정 연령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U자형의 커브 형태가 나타났다면 사실 주관적 지수에서의 연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 고령이 되어서야 감소하게 되는 역류자형 커브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객관적 지수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다시피 어떤 사회 이행기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서 어떤 주력 노동 인구 집단인 중장년층의 안정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의 이미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것이지만 주관적 불안정 지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노년층의 초입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불안정성이 증가가 되고 그 이후에 감소를 하는 모양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학력의 경우에는 저학력과 최고학력의 관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졸 이하의 어떤 저학력이 이 노동시장의 취약한 지위와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 역시도 이제 불안정한 심리 태도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전문대와 4년제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불안정성이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불안정이 높은 그래서 그 불안정한 심리 태도를 보이는 집단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저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사실 객관적인 불안정성은 높으나 반면에 주관적인 불안정 노동 지수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오히려 낮더라. 그래서 저학력자의 경우에는 객관이나 주관이나 같은 방향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대학과 4년제 그리고 대학원 이상에서의 고학력자들에서는 이제 비동조적인 관계가 나타나더라. 근데 비동조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졸업자들은 객관은 안정적이어도 주관에서의 불안정함, 반대로 이제 대학원의 경우에는 객관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이자 저희가 보고자 했었던 모습이고요. 즉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이 객관적인 조건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그 둘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노동 조건들이 불안정해질수록 그에 정비례해서 주관적인 불안감 역시 증대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지수 간의 관계가 동조적인 관계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의 어떤 영향 요인들에서의 차이와 그리고 다른 선행 연구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성별과 그리고 고용 지위 그리고 사업체 규모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별의 경우에서는 조절 효과가 확인이 된 반면에 고용 지위와 이 사업체 규모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객관적인 불안정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관적 불안정의 증가폭이 여성에게 더 완만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으로 더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고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 노동시장에서의 워낙 차별과 배제의 주된 대상이 여성이기도 하였고 이제 그러한 자신의 노동 경험이 체화가 되고 또한 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가부장적인 성역할 규범이 내면화가 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되게 낮게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이제 추정을 하였고요. 반대로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주관적으로 불안정성을 느끼는가? 이 역시도 사실 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요구받는 남성의 경우에 자신의 객관적 불안정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증가하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갈등이나 내지는 부족함 내지는 어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떤 열악함을 받아들이는 그 주관적인 인식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역시도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가부장제의 역할에 따른 결과일 수 있겠다. 그런 내면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3차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23차의 경우에는 2020년에 수집이 된 자료죠. 그래서 이때에 코로나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19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자료하고 동일한 분석 방법으로 동일한 조절 효과들을 다 확인을 했을 때 성별의 경우에는 뭐 19년도, 20년도 상관없이 동일한 연구의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에 그 2019년도의 경우에는 이 사업체 규모에서의 조절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즉 2019년도에는 조절 효과가 확인이 됐으나 코로나 시기에서는 사업체의 조절 효과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최종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어떤 이 300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의 경우에 코로나 상황 하에서 그 대기업 보호 효과를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그 객관 주관 사이의 괴리가 상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즉, 뭐 저희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에 객관적인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일자리의 상실이나 그리고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일자리의 상실들의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오히려 불안정 인식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코로나라는 외생적인 사건이 이 객관과 주관 사이의 그 불안정성에서의 조절 효과를 완화하고 억제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의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3개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불안정성을
적성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을 하고자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어떤 지수의 개념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불안정 노동의 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이 정비례의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 객관 주관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영향 요인들이 반드시 동조적인 효과에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노동의 이 양 측면에서 존재하는 어떤 괴리나 부조응은 뭐 성별, 연령, 학력 이런 개인적 속성의 변수들이 이제 객관 상태와 주관 인식에 미치는 방식이 상이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불안정 노동이 사실 누구에게나 동질적으로 체험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뭐 교육이든 학력, 연령, 세대, 뭐 사회 안정망, 노동시장의 보호장치 등에 기반해서 어떤 그 주관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어느 집단에서의 어느 요인에서의 그 동조적 관계와 비동조적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이제 이 객관과 주관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부조응의 관계는 뭐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으나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부조응 관계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라졌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주관적 인식이 어떤 객관적 조건들에 따라서 단선적으로 규정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정상성의 통념 기준, 사회적 관계, 시공가적 맥락 이런 등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하게 체험되고 이질적으로 지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어떤 가부장제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차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를 밝히는 것이 저희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안정 노동의 양면성에 관한 연구였고요.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각각에 대한 아마 양면성이 이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복합지수 개발해서 각각의 상호관계, 그다음에 조절 효과도 본 이런 중요한 연구인 것 같고요. 우리 김유선 이사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유선입니다. 논문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된 잘 쓴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자도 얘기를 했다 했지만은 이미 학술지에 게재가 된 논문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뭘 코멘트를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자로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논문에 흠결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썼다면 나는 이랬겠다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서 250쪽이요. 250조에 각주 6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위임금을 갖다가 어느 자료를 쓸 것인가 해서 보면은 여기 노동 패널 자료에서 계산하기보다는 고용영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계산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거의 자매편인 금년 초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액수를 쓰고 그러고 한데 저는 오히려 이 노동 패널 자료에서 구한값을 쓰는 게 더 저 같으면 그랬겠다 일단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료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민간 부문의 사업체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인데 거기에 인사 담당자들이 임금 대장을 보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노동 패널 자료는 아무래도 가구 설문조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평가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노동 패널에다가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하기보다는 노동 패널 자체에서 구한 중위값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간편하면서도 적절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분석 결과의 대세에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보통 넘어가면 되는데 오자탈자만 말씀드릴게요. 252쪽의 중간에 보면은 이게 순위를 갖다 얘기하는 사회보험 미보장,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 미보호가 와야 되죠. 그리고 일자리 불규칙 값을 놓고 보면은 요게 좀 틀렸더라 하는 말씀드리고, 254쪽에도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표 4 했는데 표 3이 맞을 겁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료에서 257쪽에 와서 약간 궁금한 게 뭐냐면 객관적 주간 지수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 같은 경우에 1.97, 0.93 했는데 주간적에 와서는 0.097하고 가로하고 18.65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가로에 있는 건 뭐지? 하는 게 일단 좀 궁금한데 뒤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258쪽에 표 7을 갖다 보시면은 객관적, 주관적, 불안정 노동지수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 이렇게 하고, 그건 주로 이제 연구 초점이 객관적과 이제 주관적의 상호관계 이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인의 인적 속성 쪽에만 좀 주로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갖다 해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오히려 눈에 금방 띄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저기 보면 인적 속성보다는 일자리 속성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속성으로 와가지고 보면은 이제 한 가지 계속해서 저기 내부적으로 좀 약간 논란이 있는 게 고용 형태가 더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사업체 규모가 더 영향을 미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절친인 정의양 교수 같은 경우는 사업체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따진다면 고용 형태가 더 나쁜 놈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임금 격차를 갖다 얘기할 때 여기 뭡니까 이거 갖다 통제하고서 다른 변수 통제하고 나니까 고용 형태 같은 경우 미친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이 통제 변수가 지나치게 많이 저기 통제하면서 비롯된 측면이 좀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 7의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용 형태 부분이 사업체 규모보다도 좀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좀 한번 돌려보셨으면 하는 게 근속기간 같은 경우도 통제하는 거를 저는 상당히 이게 가행중복 문제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속이 짧고 길고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근속연수 짧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이제 근속연수까지 통제해버리고 나면은 고용 형태의 영향력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거기다 한 걸음 더 가면은 이 인적 속성이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다 하는 사람한테는 또 비정규직이라는 덕까지 더 씌워져 있는 건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통제하고 나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통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가 하는 것도 좀 함께 보고, 그러면서 좀 함의를 좀 더 끌어내주면 좀 재밌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논문 잘 봤습니다. 예.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시고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죠. 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좀 일부 유연하게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노동 불안정이 다차원으로 결정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좀 쉽게 연구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끝났으면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노동이 불안정한 이유는 이렇다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예. 그러면은 저는 그 제목이 불안정 노동의 양면성인데, 양면성이 투페이스잖아요. 좀 약간 상반되는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닥 상반되지 않는 그 약간 제목에 낚였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저는 중간에 잠깐 설명하신 개인적으로는 제조된 불확실성 이런 개념들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조절 효과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기대 수준 때문에 그렇더라고 이제 답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코멘트 없으면 답변해 주시죠. 너무 꼼꼼한 코멘트 감사하고요. 저희가 왜 오탈자를 이렇게 보질 못했을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아마 주신 의견들 중에서 저희가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잘 정리해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중위 임금에 대한 고려도 이 패널 자료 내에서의 고려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 회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통계 분수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때에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개수들 간의 변화를 봐야 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함에도 이제 어쨌든 지면의 어떤 양과 그다음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했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후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내지는 이제 약간의 이 연구에서 지금의 연구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들도 향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논문에서는 고려해서 어떤 그런 개수들의 변화에 좀 더 중점을 맞춘 연구들을 한번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 표 6을 말씀을 주신 거겠죠? 이 가로에 있는 값은 그러니까 사실 이 주관적 불안정 노동지수의 경우에 이제 가로에 있는 값이 원점수입니다. 그 원점수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는 변수이고 총 7개의 변수를 합산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최대 35점까지의 레인지 안에서 이제 평균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원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인을 가중치를 부여했을 때의 점수를 각각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연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실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은 불안정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어떤 기존 연구들의 한계들이 있는지 왜 개념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상이하게 조작화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한계들이 무엇인지를 좀 지적하는 논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차원으로 이제 어떤 차원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들은 사실 저희 상반기에 발표가 된 논문이라서 사실 오늘 연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하고 이제 주관과 객관 간의 관계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더 그래서 불안정 노동이라는 게 왜 발생하는 건데라는 의견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의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그리고 사실 교수님이 안 계셔서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저희 연구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한 연구팀이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연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그런 연구 진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병헌 교수님이 안 오셔서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발표하실 분들 나오시죠. 예. 파워포인트 하세요? 예. 예, 두 번째 발표는 기업의 임금 피크제 도입 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이고요. 예, 고려대학교 김수환 교수님 발표하시고 노동연구원의 김종호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거 내리고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수환입니다. 이 연구는 한국 임금 피크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 기업들이 기업마다 상이한 형태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서로 다른 피크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든지 중단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 현업에 계시고 지금 노동학 협동과정 박사과정에 계신 우리 강혜진 원우님, 김준 원우님이 계셨고요. 아까 두 분이 교수님이 오면 발표를 더 잘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두 연구자보다 잘 모르고 저한테 발표를 시킨 이유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 임금 피크제에서 더 많이 학습하라고 두 분이 권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꽤 오랫동안 지금 한 분은 수석으로 인사팀장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노조에서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임금 피크제에서 훨씬 더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대법원에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판정을 냈는데 사실 이거를 계기로 상당히 많은 쟁의가 지속되고 있고 어제도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한 분이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피크제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곳에서 임금 피크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금 피크제 전체가 무효라기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생각하셔서 여기 있는 분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모호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임금 피크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한국에서 어떤 정년 연장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 하나로서 논의되었는데요. 형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이 있고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019년 현재 54%, 300인 이하에서는 21.5%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고령화, 그다음 정년 연장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빠르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금 피크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노동법학 쪽에서 많이 되어 있고 이 제도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도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동법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왜 도입하고 어떤 유형이 먼저 도입되고 늦게 도입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고 특히 민간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기와 유형,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말씀드린 건 저희는 지금 연구의 초기 단계고 한번 이런 연구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들어보고 연구 초점을 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하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의 특징이 무엇일까? 세 번째가 왜 기업은 자기들이 도입한 임금 피크제를 중단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것인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의 유형에 관해서는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권소영 2012년도인데 저희가 사용한 사업체 패널 2007년도 자료를 한 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여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건 중요한 기여이긴 하지만 횡단 자료이고 두 번째는 2007년도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우진 외에는 아까 권소영이 횡단 자료를 사용했다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자료를 사용했다는 면에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한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크제가 2016년 이후 훨씬 본격화되기 됐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모든 사업체에 의무화된 시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정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이긴 하지만 언제 학교에서 나가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년 보장을 받았는데 정년 보장을 받게 되면서 여기 이 그래프로 따지면 N이라는 제가 언제 퇴직할지 제 인사에 보면 2000 몇 년대에 이제 퇴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조교수일 때 저한테 불만은 뭐였냐면 일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학과의 모든 일을 잡일을 다 하는데 월급은 수업밖에 안 하는 교수님들 저도 월급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받지 못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기가 임금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중에 채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T점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ADB라는 그 부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정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BCE라는 지점, 제가 나중에 일을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일을 덜 하더라도 그만큼 받는 게 이제 임금이 지금까지 지연된 보상 계약인데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뭐냐면 피크점에서 사람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여기서 1번, 2번, 3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정년은 바꾸지 않지만 어떤 피크점에 의해서 정년을 보장해주지만 임금은 약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형이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올해 대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 받았고 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그분이 자기 정년을 그대로 정년은 연장되지 않았는데 임금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정년이 기존의 60에서 만약 65세나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지만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에 임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 세 번째 형태는 자기 원래의 정년을 다 마치고 정년까지는 원래 임금에 삭감이 없이 유지되지만 그 대신 재입사? 재취업의 형태로 낮은 형태로 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금 피크제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1, 2, 3이 섞여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회사가 N이라는 임금의 정년 시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55세, 어떤 회사는 60세, 어떤 회사는 60일로 늘어나기도 하고 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도입됐는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 2번인가요? 정년 연장 2번 형태를 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역사적으로 아예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에서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사람들을 임금 삭감을 한다는 타협의 일환으로 정년 보장형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인력 유연화라는 것이 훨씬 더 한국에 있는 임금 피크제의 주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년을 보장하든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임금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임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절감하고 그 대신 고령자의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려면 그 회사에 정년제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년제도가 존재하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임금을 절감하기 때문에 어떤 남성 초임이라든지 인당 고용 비용, 그다음에 인사관리 목적이 임금 절감일 때 임금 피크제가 더 많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을 때 그분들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분들의 노동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비율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피크제는 어떤 노사 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고용에 있어서
고용의 중요한 어떤 합의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존재해야 되고 노사 간의 안정된 관계가 있을 때 임금 피크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또 임금 피크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라든지 자산 규모와도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는 기존에 있는 호봉제 중심에서 다른 형태의 임금 체계의 개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배분제를 하는 곳에서 임금 피크제를 더 빨리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더 빠를 거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피크제는 고용 유연화와 관계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업체 노동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1차에서 8차를 다 사용했고요. 분석 모델은 어떤 기업이 빨리 도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건사 분석을 이용했고, 도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직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의 시간을 보기 위해서 비연속 사건사 분석을 이용했고, 존재나 중단, 변화를 위해서 로직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한 변수는 기업의 조직적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정년제의 존재, 고령자 비율, 그다음에 여성 비율, 시장 경쟁과 같은 조직의 특징, 인력 구조의 유연성과 관련된 변수들, 그다음에 임금과 인건비의 어떤 요소와 관련된 변수들, 노사관계, 산업을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19년 사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패널 4,836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분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인데요. 저희가 예측한 것처럼 정년제가 존재하는 곳에서 임금 피크제가 빨리 도입될 가능성도 높았고, 모형 1에서부터 4까지는 사건사 분석에서 어떤 조직이 더 빨리, 더 늦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예측한 모형이고, 5는 임금 피크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6, 7, 8은 어떤 형태의 임금 피크제인가, 정년 보장,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이고, 9는 중단, 10은 중단 또는 다른 형태로 변경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일단 기업의 조직적 특징이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곳, 그다음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시기가 늦어지고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어떤 정년제도라든지 이런 임금과 관련된 협상에서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산 규모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유연성이 중요한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높을수록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빨랐고 정년 보장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근로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유연성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의 유연화의 형태로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인건비에서 성과 배분제의 효과도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임금 체계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가 있는 곳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의 시기라든가 유형에 영향을 주었고, 노사관계가 완만할수록 임금 피크제가 빨리 도입되고 임금 피크제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의 변경과 중단 역시 노사관계가 원만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별 특징이 있었고, 저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3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 인력 구조의 유연성, 그 다음에 성과 배분제, 노사관계, 산업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금 피크제가 이런 특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변형하는지 아직까지 일관된 아까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분한테 그럼 쉽게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저 역시 쉽게 설명하지 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주셔서 좋은데 그래서 아마 저희 숙제 중에 하나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책이나 설명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논의와 전망은 임금 피크제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청년 고용이라든지 또 하나는 정년 연장 또 직무급에서 성과급으로 직무급 및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는 임금 체제의 변화와 임금 피크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왜 먼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안 가져도 되네. 그냥 그림이나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노동연구원의 김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몇 분 정도 할 수 있나요?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10분은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논문 잘 읽었고요. 제가 이 논문에 대한 그 논문을 제가 그 발표 자료로 받아서 사실은 이제 약간 그 가설 설정이나 그 특히 개수값의 설명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리서치 퀘스천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서술이 없어서 제가 조금 읽고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거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 발표 그 토론에 약간 좀 허술한 지점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 그림으로부터 논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라지어 커브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고요. 그 퍼스널 이코노믹스라고 하나의 그 경제학의 한 쬐끄만 지류를 거의 만든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이 그 그림 하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정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미시적인 그 회사 안에서 그 근로자의 그 웨이지 그 프로파일이랑 그 생산성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나름의 틀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시절에는 내가 조금 생산성보다 처지는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그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산성보다 덜 받은 부분을 일정 시점 이후에 이제 회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노사가 특별히 누가 이득을 보고 크게 누가 손해를 봄이 없이 뭐 공평한 이런 관계가 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게 거의 종신 고용과 가까운 장기 고용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만 이게 작동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년까지 다닐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전에 나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내가 젊을 때 덜 받은 게 나중에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거니까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손해고요. 그 사용주만 이득을 보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정년이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만 논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라지어 모형에 따르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그렇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뭐 노사 간에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노동자들은 내가 해고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서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도 가질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회사도 뭐 해고 비용이나 그 새로 채용하는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드는 거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다. 장기적인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맥락이 우리나라에서 임금 피켓을 도입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년이 지금 이 그림에 의하면 N 시점에서 이게 뭐 법적으로는 뭐 60세 정도가 되겠죠. 근데 N 시점에서 정년이 이루어지고 일종의 이제 노사 간의 이제 생산성과 임금 갭 간의 청산이 일어나는데 지금 임금 피크제 3가지 유형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누가 봐도 이 치팅인 거잖아요.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깎여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연구자들도 지적했고 지금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대법원 같은 데서 이렇게 무효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것도 주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좀 더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2번이나 3번은 좋은 거냐? 흔히 이게 되게 좋은 거로 많이 선전이 되었죠. 뭐 노동자들한테도 좋고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떠나면 그냥 땡인데 회사 더 다닐 수 있고 뭐 얼마만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게 하니까 좋지 않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 생산성 높은 노동자들을 임금 팍 깎아가지고 그 초임 신규 노동자들 정도 수준만 주고 운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윈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노동자가 퇴직하면은 소득이 제로가 되는 상황 혹은 정말 그 소득이 거의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맞으려면 두 번째로는 그 깎인 임금이 그 사업주가 같은 일자리를 신규 노동자를 채용했을 때 주는 임금보다 높아야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임금 피크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따져야겠지만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재입사하고 고용하는 형식에서는 그렇게 임금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다,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노동자 채용하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훨씬 그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가진 노동자를 훨씬 더 시장 임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측에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이다. 윈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대등한 윈윈 관계는 아닐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전제가 맞지 않으면 사측에게 더 많이 유리한 제도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임금도 깎고 생산성 높은 노동자들 저렴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나이 먹으면 생산성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단순하면서 근력을 요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 과연 저렇게 생산성이 급전직하겠는가? 그런 일은 뭐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랑 관계 없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렸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왜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사업체 패널 조사를 보면은 임금 피크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뭐 전체 25%니까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됐네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보면 2015년에 크게 이게 점프가 있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때 그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 정책의 되게 중요한 이슈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되게 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난 임금 피크제는 뭐냐? 저는 이게 여기서 빨간색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정년 보장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안 좋은 거. 그 중에서도 명백하게 치팅의 성격이 강한 임금 피크제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논문에 그 추정하신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그 나쁜 임금 피크제가 지금 임금 피크제 그 안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면서 늘리고 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논문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셨는데 제가 경제학과라 그런지 좀 가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정년 제도하고 노동조합의 존재, 공공부문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임금 피크제 어디서 도입됐고 이건 제도의 설계하고도 관련된 일종의 전제 같은 건데 이거를 가설로 굳이 세워서 검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제도에 대한 수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보시려고 하는 거면 또 다른 문제인데요. 논문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결국 그래서 추정 결과를 보시면은 정년제도가 존재하는데 임금 피크제 도입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결과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노동조합 있어야지 그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야지 임금 피크제 도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있는 데가 잘 도입이 되겠죠. 그것도 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간단히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사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그런 생존 분석 타입에서 쓰는 센서링 상황이랑 이게 적합한 모형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건사 분석을 쓰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쓰신 이유가 왜 어떤 데는 빨리 도입하고 어떤 데는 늦게 도입했는지 그 시간의 문제를 고려하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구현이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저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업체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변수로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소위 말하는 관측되지 않은 사업체 이질적 특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 구조효과나 그런 것들에 대한 도입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세하게 인당 고용 비용 뭘로 쓰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컨대 정확히 인건비 수준 이런 걸 검증하시려면 사업체 패널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질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 보면 인당 인건비, 1인당 인건비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쓰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또 몇 개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나가고서 발표성 토론을 해주셔서 사회자 직권으로 플로에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기 짧게 답해 주시죠. 이게 지금 다음 발표자가 발표 토론이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 정말 정당하다고 뻔한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하고 규정해 주신 조언, 그 다음에 연구 모델을 좀 더 세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 세 번째 발표입니다. 복지 체제와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연구이고요. 김상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배라고 합니다. 앞선 두 발표에서
노동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무슨 임금 관련해서 미시적이고 굉장히 정치한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거시적이면서도 약간 두리뭉실한 것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주제이자 영역은 사실은 이제 복지 체제와 사회보장제도 부문, 노동정책 혹은 노동시장 부문, 그리고 거시경제 구조 혹은 정책 부분의 상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제도적 관계, 그게 상호 보완성이든 혹은 다른 관계든 이런 관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논문에서는 한국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프랑스와의 비교 연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번 진행을 시켜봤는데요. 그래서 약간 완결성이나 논문의 깊이가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회보장 부문이나 복지체제 관련해서 사실은 프랑스와 한국은 굉장히 상반되고 간극이 상당히 큰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사회보장 지출 규모나 노동시장 현황이나 제도들이나 경제구조나 성장전략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인데 사실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두 국가 모두 강력한 산업정책을 구사한 경험이 있는, 그리고 유럽 내에서 프랑스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딱히 큰 유사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 여러 나라들이 그 전염병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사회보장 측면 혹은 노동 측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 동일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복지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사회적 위험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상 다른 사회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부문별로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문별로 어떤 제도적 관계를 지니는가, 이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그러니까 97년 위기 이후에는 직후에는 사실 한국 사회의 주된 사회적 위험은 실업, 고실업과 사실 빈곤 문제였다가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사실은 사회적인 주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정부 주도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 주된 사회적 위험을 실업, 일자리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각 두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복지 체제가 어떤 제도적 관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관계가 존재한다라면 어떤 식의 성격을 지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하는 주제는 이제 주로 이제 복지 체제의 어떤 비교 정치 경제학적 제도 분석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논문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 다양성 논문도 있고 프랑스를 이슈로 하는 그 조조리론가들이 하는 분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주로 했듯이 어떤 그 직업 훈련 과정들과 그리고 사회보장 부분과의 어떤 제도적 상보성을 주로 주된 개념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복지 체제를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성격짓는 하나의 어떤 설명 변수, 구성 요소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것들을 분석할 때 각 나라가 처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또 다른 변수로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는 복지 체제가 안정궤도에 접어들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제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상호 제도적인 어떤 불협화음 혹은 뭐 부조화를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상호 보완성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도적 불협화음 혹은 뭐 부조화의 개념이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를 전제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전 연구들인데요. 뭐 주로 이제 성장 체제, 그러니까 거시경제 구조들의 복지 체제에 있어서 거시경제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계점은 사실은 이런 분류들이 유럽이나 미국,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아시아 나라에는 적용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임노동 관계, 그러니까 노동시장과 거시정책 부분들이 사회적 위험들을 각기 다른 사회적 위험들을 발생을 시킨다라면 반대로 사회보장제도는 그것들을 위험을 축소시키거나 그것들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부분들의 제도적 관계가 한 나라의 복지체제를 구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한국과 프랑스가 어떤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 이후부터 가족정책 중심, 공적 구조 영역 중심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저출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좀 전에 앞선 분들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고용의 불안정성들의 문제나 임금 문제들랑 어떤 격차별 문제, 그러니까 형태별 고용 형태별 격차나 혹은 기업 규모별 격차들, 이런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균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업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자면 사실은 한국과는 달리 사실은 연평균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매해 한 15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매해 15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탈산업화나 생산기지 이전의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유로존에 가입하면서부터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해서 자율성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축소된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장 문제, 성장이나 산업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1990년대 이후부터 사실은 프랑스의 산업정책들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있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위험이 노동시장과 연관이 돼 있다라면 두 국가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고용의 질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용의 양, 즉 일자리의 양의 문제가 존재를 하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연도별 실업자 수의 문제인데 두 번째 그래프가 사실은 조금 의미가 한 바가 큽니다. 즉 성장률과 실업률의 비교를 보면 성장률과 실업률 약간의 갭이 1-2년 차의 갭이 있긴 하지만 2% 내외 혹은 1% 후반대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실업률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앞선 발표 굉장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0년대, 그러니까 한 12년 사이에 사실은 고용 형태별 사회보장제도의 격차, 불균등의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 격차 역시도 사실은 여전히 큰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상여금 문제나 혹은 퇴직금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률 문제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국가의 큰 차이는 사실은 단체 협약 적용률인데요. 프랑스가 한 98% 정도, 그러니까 단체 협약에서 맺어진 규정, 합의들이 그 업종에 속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적용이 된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15%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국가의 어떤 고용의 질적인 측면인데, 맨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색깔 있는 그래프들이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프랑스의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10%, 15% 내외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새로 채용되는, 프랑스에서 새로 채용되는, 노동 계약의 90% 가까운 87%가량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친 이후로 대부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는 것. 사실은 이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지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험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80%에 가까운 식규 계약들이 비정규직이지만, 그러니까 계약직이지만 실상 전반적인 노동시장 형태로 보면 불안정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 노동자의 한 15% 내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 여기 있는 김유선 박사님이나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다들 전문가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가 내놓은 통계죠. 훨씬 더 많이 그 비중이 더 크게 통계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사실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크게 차이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까지가 노동 시장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게 경제 규모에 관련 것들인데, 그러니까 250인 이상의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정의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0.1% 기업체 수로 보면 0.1%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4%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200인 이상으로 한 건데요. 사실은 200인 이상 훨씬 더 기업체 수가 많아지겠죠. 다만 그 수가 0.4%지만 그들이 채용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는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반대로 따지면 영세기업 1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의 비중, 그리고 그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의 수가 사실은 2배 가량 차이가 나죠. 즉 한국은 자영업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두 국가가 지난 한 20년 동안 어떤 식의 대응을 해왔을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 아까도 정년 얘기 나왔지만, 프랑스의 정년 연장은 2009년 이후에 60세에서 62세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021년 기준, 정년, 49.3세라는 통계를 봐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보장 측면에 있어서 큰 변화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어떤 실업보호 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정년 연장 이외에는 사실 없고,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때 대규모적인 기금을 투입한 것 이외에도 지원계약이라고 해서 꽁트라이데라 그러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 기업으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어떤 산업 정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확대한 이후에 사회보장 정책은 거의 가족 정책 중심으로, 특히 이제 노인과 아동, 여성 측면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동시장과의 사실 연관성은 사실 낮죠. 최근에 어떤 2017년 이후에 어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들을 보장하는 측면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크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 여전히 어떤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기반한 고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 이후에 프랑스 영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임금의 일정 부분들을 보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시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 35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로 보수 정권에서는 35시간제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 단위, 그러니까 아까 그 단체 협상의 적용률을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기업 단위에서 어떤 추가 노동 시장에 대한 임금 문제들이나 추가 노동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들을 상급 단체가 아니라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최근에 뭐 어떤 마크롱 정부 같은 경우는 실업보험을 개혁해서 실업 조건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엄격하게 하는, 그래서 실업 급여를 줄이고 혹은 실업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들, 개혁들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199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법인세 33%라는 법인세를 2019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내려서 올해는 25%로 8%포인트 이상 제도적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크롱 정부가 과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에 제가 따지면 한국 금액으로 43조 가량을 고용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출산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정책이라고 할 게 사실은 크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정 고용 형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흑자들의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고 주로 이제 사회보장 정책, 특히 이제 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을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형 산업 성장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사회 투자 국가를 주장을 하면서 FTA를 굉장히 확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 경우에 어떤 사회보장 정책과 경제 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 서비스 부분을 굉장히 확대시켜야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여전히 사회 서비스 분야에는 제가 통계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수는 여전히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됩니다. 즉 말만 사회 투자 국가라고 했지 사실은 그런 경제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이 전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상호성이 굉장히 낮은, 다른 말로 하면 제도적 어떤 부조화나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중원부원인 것 같은데, 두 국가가 사실은 두 나라가 각기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실업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서 노동 정책 위주,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올랑드 정부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교훈을 안겨다 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계약 형태를 통해서 약 40조, 그러니까 30억 유로, 그러니까 한 400조 정도, 300억 유로, 40조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즉 노동 정책만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맨날 신문에 나오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사회보장 정책만으로, 그러니까 노동 정책과 연관되지 않은 사회보장 정책만으로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한국 사회의 주된 사회적 위험이 저출산의 문제인가, 저출산인가라는 것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게 제가 제 논문의 어떤 여러 가지 함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지 체제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성들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도적 관계를 통해서 국제 체제를 프랑스와 한국 사회에 갖다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을 갖다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사실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토론이 시작이 돼서 토론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윤수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문을 제가 막 작성을 해왔는데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꼴을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상배 박사님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본 논문은 최근 20여 년간 프랑스와 한국에 각각 처한 사회적 위험을 조망하고 각 국가의 대응 방안을 비교 분석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적 위험을 첫 번째로 비교하고 노동시장과 고용체제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두 국가의 대응 그리고 제도적 관계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국가의 정권별 제도적 관계를 보여주고 제도적 상고성이 각 정권에서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하게 연구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또한 그 제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1997년 경제위기 등 좀 급박한 사회적 위험의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두 시기에서 동일한 제도적 상보성의 기준과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경제 위기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는 뭐 IMF도 겪었고 그런 위기 속에서 제도적 상보성이 얼마나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연구를 후속으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정권에서의 복지 체계 그리고 제도적 상보성을 논의할 때 김대중 정권에서는 그 단기적 경제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도적 상보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부라도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본문에 제시된 것처럼 프랑스 사례 또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 간의 부조화가 강해졌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적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한국 간 제도적 상보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프랑스도 중간에 경제 위기를 겪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처럼 어떤 IMF로부터 차관을 받을 정도의 그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경제 위기를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외부 효과가 두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보완을 하시게 될 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복지 체제의 구성에 대한 뭐 새로운 접근 방식 그리고 그 이론적 토대가 미흡하다고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저도 좀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제도적 구조화에 대한 경험적 사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거시적인 정책 외에 그 거시적인 정책을 이루는 하위 단계의 경험적 사례까지 내려와서 분석을 해보시면 좀 더 풍부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정책 내에서도 뭐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까지 필요한 정책. 우리나라에도 2021년부터 뭐 한국형 실업 구조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실업 구조와 또 그 실업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직업 능력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너무 거시적인 정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시 정책을 이루는 하위 단계의 정책을 그 내에서의 정책적 구조와 제도적 상보성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어떤 많은 사례를 좀 수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프로에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은 예. 예, 저 뒤에, 예. 저는 그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정책이,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정책이 가족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여성들이 이제 고용 단절을 막고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가족정책을 딱 규정 지으시면서 전체 맥락을 좀 이렇게 달리 가져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마스터 그쪽으로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육아휴직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게 저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봅니다. 즉 그 이전까지만 해도 노동 시장과의 사실 관련이 없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관련이 없는 정책들을 구상하다가 사실 이제 2017년 이후부터는 그런 이제 기미들, 그러니까 가족정책과 노동시장과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어떤 정책들을 보완해내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싶고요. 사실 본주는 제가 아직 그거 사회정책,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큰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들어가는 거죠. 네, 말씀 김에 후원자의 말씀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죠.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도 논문을 쓰거나 지금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도 쓰면서도 자괴감에 다시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들을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연구는 저는 지금까지 이론 연구들을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한국에 이제 얼마 안 돼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방금 실업 구조의 문제나 혹은 이제 직업 능력 관련된 작은 정책적 사례들을 분석해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낮은 단위이지만 이런 어떤 제도적 관계들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 의미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토대 위에서 사실 쌓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추상적인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고 이제 밑에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염두하겠습니다. 예. 시간 맞추느라고 좀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예. 토론할 시간도 많이 못 드리고 30분 정도씩 실제로 한 25분 정도씩 배분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죽겠던 것 같아요. 오늘 전환기 시기의 경제사회정책이라는 그 제목하에서 불안정 노동,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또 복지 체제 하나하나가 다 그 시사점이 있고 상당히 향후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토론 내용들 반영해서 좋은 연구 해주시기 바라고 세션 6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